1번 문제. 전략적인 인적 관리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전략적인 인적 관리에 관한 것인데 장기적이면서 목표와 성과 중심적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번, 인사 업무의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4번,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 자원 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전략적 인적 관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개인과 조직의 통합,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개인과 조직의 통합.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필요하겠죠. 개인의 목표하고 조직의 목표를 서로 조화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개인과 조직의 통합, 이런 측면에서. 2번은 적절하지가 않죠. 3번, 인사 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4번,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 자원 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들이죠. 네. 자, 2번, 역관제의 장점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말씀했던 것처럼 이 인사제도 변천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역관제고, 역관제 반발로서 나오는 게 실적제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 관료제, 이렇게 연결돼요. 역관제, 실적제, 대표 관료제 각각. 네. 역관제, 실적제, 대표 관료제. 여기 역관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념 뭐야? 민주성이에요. 그 다음에 실적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능률성이죠. 각각. 그렇다면 대표 관료제는 뭘까? 형평성입니다. 대표 관료제는 형평성이에요. 자, 2번 문제에서 역관제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기억, 부정부패 방지는 실적제죠. 역관제는 부정부패를 야기시키잖아. 그리고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행정의 전문성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역관제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부정부패, 그 다음에 행정의 전문성의 저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저해한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제점들이에요. 니은,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가 곤란하다. 기억하고 니은은요, 바로 실적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케이?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그 다음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적제입니다. 디귿, 정보관리제 민주화에 기여한다. 이게 역관제의 특징이에요. 역관제 하면 민주성입니다. 오케이? 리을, 정책 책임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OX. 자, 집권 정당이 그 집권 정당에 속해 있는 당원들을 주요 공무원에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책임 확보가 용이하다는 거야. 그들은 또 다음 선거에 또 승리하기를 원할 거 아니야. 그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책 책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의 대응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OX.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미음,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도움이 된다. 역관제는 직업공무원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선거 결과에 따라 집권하는 정당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도 계속 바뀌니까 어떻게 직업공무원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죠? 직업공무원제는 이제 실적제를 전제로 해서 직업공무원제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적제가 확립됐다고 해서 무조건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세요. 미국은 실적제를 발전시켰죠? 근데 직업공무원제는 확립되지 못했어요. 왜냐? 실적제라 하더라도 개방형 형태를 취하면 직업공무원제 확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도움이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비읍,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충성심. 이 충성심이라는 것은 집권 정당에 대한 충성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권 정당이 자기들을 공무원으로 임명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역관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런다면 기억, 니은 틀렸습니다. 미음도 틀렸죠? 자,
2번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문을 좀 유의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와서 역관제하고 실적주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관제하고 실적제. 1번, 역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맞죠? 2번,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책 중립을 강조한다. 이제 역관제 반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실적제라고 했습니다. 그죠? 역관제 반발로 등장하는 것이 실적제예요. 그래서 실적제에서는 이제 공무원을 시험을 봐서 뽑아요. 시험을 봐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했으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됐으니까, 어떤 정당이 집권했건 거기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정당이 충성할 필요도 없어요. 집권 정당이 충성할 필요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치적 중립인 거예요. 실적제에서. 그죠? 정적 중립이 확보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케이? 3번, 잭슨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은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이 실적주의가 도입되는 결정적인 배경은 가필 대통령의 암살 사건이었어요. 그 MBC인가 거기서 서프라이즈인가 드라마 뭐 하는 거 있죠. 일요일 날인가? 거기에 이제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나 볼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가필 대통령 나오고 막 그래요. 우리 뭐야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 암살자가 나왔더라고 거기에. 응? 그 가필 대통령이 이제 역에서 이제 걸어 나오는데 이제 저격해가지고 암살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나온 거야. 그 프로에서 무섭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잭슨 대통령이 아니고 잭슨 대통령이 역관제를 도입했던 인물이죠. 그죠? 역관제 도입했던 인물이 잭슨입니다. 1829년도에. 그리고 이제 뒤에 가필 대통령이 암살되는 사건 이걸 계기로 해서 역관제 비판과 더불어 펜들턴법이 제정이 되죠. 펜들턴법의 제정은 1883년도입니다. 그래서 펜들턴법 제정과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제가 도입된다. 그 다음에 4번, 역관주의는 공직의 상품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역관주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포일스가 뭐예요? 전리품이에요. 스포일스가. 그러니까 선거를 일종의 전쟁으로 보고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이야, 공직은. 그리고 자기네들 선거에서 기여했던 정당의 당원들을 이 관직에 임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직, 공직은 곧 전리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관주의는 공직의 상품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임명할 때 돈을 받고 임명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직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죠? 그러니까 가필 대통령의 저격 사건도 그런 배경이에요. 본인은 대통령으로 선출하는데 선거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게 너무나 불만족스러우니까 대통령을 저격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5번에서 이제 거리가 있는 것은 정답이 3번입니다. 자, 7번 봅시다. 역관주의하고 실적주의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역관주의하고 실적주의 설명에서. 자, 박스에 보니까 기억. 역관주의는 실적 이외의 요인을 고려해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책인 요인, 혈연, 지연 등이 포함된다. 맞습니까? 혈연, 지연하고는 관계없어요. 정실주의라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역관제도 정실주의의 특성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 이 정당의 당원들을 공직에 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실이 개입될 수 있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실이 개입될 수 있어요. 정실이라는 것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겁니다. 공무원 임명에서. 이게 정실이에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게 바로 정실이란 말이야. 근데 주로 이제 역관제에서는 정치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겠지, 그지? 그리고 혈연이나 지연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정실주의라고 하는데 영국 이건 이제 미국에서 나타난 제도 아닙니까?
영국에서는 여러분들 왕이 자기 주위에 있는 친척들, 이런 경우 이제 백작, 남작 이렇게 임명하잖아요. 바로 거기에 정실이 개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정실주의, 혈연 지연이 작용하는 정실주의는 영국에서 나타난 겁니다. 응? 그리고 역관제에서는 주로 정책 요인이 주로 작용하고 있다. 오케이? 니은 역관제는 정실 임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민주주의 실천 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정실 임용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역관제에서는 이제 그거죠. 선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공헌했느냐 이거에 바탕을 두고 이제 임명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한 기준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역관주의가 정실 임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역관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준다. 맞는 표현이죠? 왜냐?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데 그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의 당원들을 주요 공무원에 다 임명한단 말이야. 그러면 대통령하고 공무원이 정치인이 서로 일치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국정 지도력을 강화하고 공공정책 실현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을. 실적주의는 정책 중립에 집착함으로써 인사행정을 소극화 또는 형식화시켰다. 실적주의는 정책 중립에 집착함으로써 인사행정을 소극화 또는 형식화시킨다. 그 말은 뭐냐면 공무원 임명에서 모든 정책인 요인을 배제한다. 그 말이에요. 정책 중립에 집착한다는 얘기는 공무원 임명에서 모든 정책 요인을 배제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역관제 반발로서 이게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제는 이런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의 정책 요인을 다 배제하고자 했다는 거야.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극화, 형식화 시켰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임명이 되고 나면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장관, 차관 대통령이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 다 임명하잖아요. 그래야 자기 의지와 판단대로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역관제 방식의 임명인 거예요. 장관, 차관의 임명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통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제대로 통치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실적주의는 정책 중립에 집착해서 인사행정을 너무나 소극화, 형식화시켜버린 이런 결과를 야기시켰다는 거예요. 미음,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OX.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인다. 아까 내가 그랬어요. 역관제는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대응성이란 시민 요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다. 그 말이야. 국민의 요구에 맞게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 선거에 또 우리 정당이 다음 선거에 또 기대할 수 있잖아. 승리할 것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그래서 역관제는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역관제와 연관되는 표현입니다. 자, 7번에서는요.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디귿하고 리을 이 두 가지만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들이에요. 자, 8번. 대표관리제. 여러분들 실적제하고 대표관리제를 비교하면 실적제하고 대표관리제를 비교해보면 여기는 기회의 공평이야. 여기는 기회의 공평이고 여기는 결과의 공평입니다. 그렇죠? 기회의 공평, 결과의 공평. 여기는 형식적 평등이야. 여기는 실질적 평등입니다.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그 다음에 여기는 수평적 형평이죠. 수평적 형평. 이쪽은 수직적 형평.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실적제하고 대표관리제 차이점이야.
자, 그렇다면 대표관리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 경제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2번. 할당제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렇죠? 할당제가 나타나면 그 할당제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3번. 실적제 구현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여러분들 실적제 반발로 대표관리제죠? 근데 대표관리제는 채용의 1차 기준이 뭐야? 출신 집단이에요. 아시겠어요? 채용의 1차 기준이 출신 집단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전문성은 저해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의 1차 기준이 출신 집단이고 2차 기준이 실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전문성은 저해된다. 그래서 3번의 지문에 나왔는 실적제의 구현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를 평가받는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4번. 우리나라 현재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등에 대한 공직임용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 맞죠? 여성이나 장애인, 지방인재, 또 뭐 저소득층 이들에 대해서 공직임용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 어젠가 그 민주당에서 또 그 인재 영입했는데 그 다문화 가정 출신, 필리핀 출신인가요? 그 새로 영입을 했더라고요, 인재로. 정의당에는 이자스민인가 또 그 사람 영입을 정의당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문화 가정 출신들을 이렇게 이제 점점 우리 사회 인구 비중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들도 이제 이렇게 영입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이 200만 명이라는데요. 외국인이. 물론 그들이 다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이 2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문화 가정 수가 점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이들은 따로 또 구분해서 공무원 채용을 해야겠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문화 가정 출신 해가지고 또 일정 비율 또 채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대표관리제 특징인 겁니다. 출신 집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자, 8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3번이에요. 근데 대표관리제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성,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해된다. 대표관리제 특징에서 기억해둘 표현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대표관리제 제도는요, 균형 인사 정책에 관한 것이에요. 대표관리제 제도로서 균형 인사 정책. 자,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대표관리제 설명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극적인 대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역관제, 실적제, 대표관리제 이렇게 비교해보면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이제 많이 확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대표관리제에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거하고 이거 특징도 비교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표관리제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관리제에 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거 9번. 소극적인 대표가 적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자, 지금 여기 다양한 출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을 예로 들어서 백인, 흑인, 히스패닉, 황인종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있으면 이 인종의 비율에 맞게끔 공무원들 이렇게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들이 자기의 출신 입단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소극적 대표성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적적 대표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소극적 대표성은요, 구성론적 대표성이야. 이쪽은 역할론적 대표성이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다양한 출신에 따라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이들이 자기의 출신 입단을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할 거다. 이거예요. 각각. 대표관리제를 처음 주장했던 인물은 바로 킹슬리입니다. 그래서 9번에서 1번 소극적인 대표가 적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하에 제도를 운영해왔고, 두 번째 역관제 폐단 시장을 위해서 등장했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시킨다. 자, 실적제 폐단 때문에 등장한 거예요. 응? 실적제 폐단 때문에. 실적제는 공개 경쟁 시험이지만 그건 형식적 평등에 그치는 거죠. 곧 여기는 기회 공평이면서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는데, 자, 장애인이 있으면 일반인하고 똑같이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야. 장애인들도. 그렇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반인하고 구분해서 장애인들만 뽑는 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의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이들은요,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제약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이랑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실적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죠. 오히려 사회적 약자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자, 일반인은 일반인들끼리 시험 보고 장애인들은 구분해서 장애인들끼리 시험 봐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질적 평등이야. 이 내용이. 그래서 9번 문제에서 2번 역관제 폐단 시정을 등장했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시킨다. 틀렸죠? 실적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리고 대표 과제는 역차별의 문제를 제기시킨다. 역차별의 문제를 제기시키는 것이 바로 대표 과제입니다. 3번. 소극적인 대표성은 전체 사회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 인적 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소극적 대표성이란 이렇게 다양한 출신들에 맞게끔 구성을 하라 이 말이에요. 4번. 우리나라는 균형 인사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 지방 인재, 저소득층에 대한 공직 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오케이? 공무원 채용에서 국가 유공자들 그 공무원 채용에 우대하죠. 가산점 부여하고. 근데 그건 대표 관리제에 해당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 유공자의 우대는 대표 관료제에 해당되는 제도가 아니다. 자, 9번의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면 대표관리제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대표관리제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 1번 행정의 효율성, 효과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형평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오케이? 대표관리제는 두 번째 관리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과 무관하게 전체적인 이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관료들은 자기의 출신 집단을 위해서 노력할 거다 이런 얘기야. 그렇잖아요. 전체 이익이 아닌 자기의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여기서 3번 엄정한 능력에 따른 채용을 통해서 관료를 선발한다.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실적제죠. 엄정한 능력에 따른 채용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거. 실적제입니다. 4번 우리나라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대표관리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라고 볼 수 있다. 맞죠?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또 앞서 얘기했던 균형 인사정책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 13번에서는 4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14번으로 넘어옵니다. 직업공무원제. 공무원이 전문적인 직업이 되는 제도. 그러면 개방형이어야 돼? 폐쇄형이어야 돼? 폐쇄형이어야 돼요. 그럼 폐쇄형이면 계급제, 직위분류제? 계급제죠. 폐쇄형이니까. 그러면 계급제면 일반행정가, 전문행정가? 일반행정가예요.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는 방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 특징을 전제로 합니다. 폐쇄형, 계급제, 일반행정가.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공무원의 정년이 딱 보장돼 있잖아. 이게 직업공무원 제도를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이게. 그러면 직업공무원제는 원칙적으로 학력과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OX. 직업공무원제는 원칙적으로 학력과 연령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야 되니까. 학력과 연령 제한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학력 제한하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 일반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령 제한도 철폐해버렸습니다. 직업공무원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면 직업공무원제 하에서는 채용 당시의 능력을 중시한다?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중시한다?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채용 당시의 능력보다는.
채용 당시의 능력을 중시하는 것은 개방형이에요. 자, 이 직위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이렇게 영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채용 당시의 능력이 중요시 되는 거 아니야. 이 직위에 맞는 전문가를 영입하는 거니까. 그죠? 개방형의 경우는 채용 당시의 능력을 중시하는 거예요. 자, 14번 문제 보면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아. 1번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일생을 바쳐서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 맞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직업공무원제는 원칙적으로 학력과 연령을 제한한다. 원칙적으로. 두 번째, 폐쇄형 임용을 통해서 공무원 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 행정과 양성을 촉진시킨다. 폐쇄형 임용이 이루어진다면 공무원 집단은 점점 보수화되겠죠. 그리고 특권주의화가 형성이 됩니다. 특권화가 형성된다는 거죠. 공무원 집단에 있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직업공무원제는 일반 행정가 중심이에요. 오케이? 전문 행정가가 아니라 일반 행정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3번.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번. 조직 내 승진 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분이 보장되니까. 그리고 공직사회가 물갈이가 안 돼요. 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승진 적체가 심화된다는 거지. 그죠? 자, 14번에서는 2번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케이? 2번이. 자, 뒤로 넘어가서. 자, 17번. 인사행정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균형 인사정책. 균형 인사정책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대표관리제의 제도죠. 그죠? 균형 인사정책은 대표관리제의 단점, 즉 소유 집단에 대한 배려가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균형 인사정책은 소유 집단에 대한 배려가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가능성을 낮춥니까? 오히려 더 역차별을 야기시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수도권 외의 지역의 대학 출신들, 그들에 대해서 특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나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행정고시 이제 선발을 하는데 이제 그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에 따라 쭉 이제 순위를 정해서 선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도권 외의 대학 출신들이 15%가 여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성적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 출신들을 채용할 수 있어요. 추가로. 그런데 15%가 안 돼가지고 이 비수도권 대학의 출신들을 추가로 채용하는데 여러분 대전에 카이스트 있죠? 카이스트 출신이 채용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카이스트가 비수도권 대학이냐. 나중에 결정은 뭐라고 하냐면 비수도권 대학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커트라인 밑에 있는 친구가 올라가서 합격했어요. 근데 이 바로 밑에 뭐 수도권 대학 출신은 떨어진 거죠. 걔네들은. 근데 성적이 더 낮은 애는 합격을 했어요. 얘는 완전히 운이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행시 같은 거 보려면 수도권 대학 졸업하지 말고 다시 또 비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해야 돼. 바로 이런 식으로 이 균형 인사 정책이란 역차별을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균형 인사 정책은 소유 집단에 대한 배려가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두 번째, 대표관리제는 정보 관리자의 인적 구성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서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고 본다. 맞죠? 왜냐하면 다양한 출신들이 채용이 되니까. 그럼 여권제는 정당 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당 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한다. 4번, 여권제는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정책 과정의 능률성을 보다 더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자, 보세요. 여권제는 이렇게 딱 암기했어. 민주성. 실적제는 능률성.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면 4번 틀린 거 아니냐. 공식처럼 이렇게 외웠는데. 근데 그 나와있는 지문을 보세요. 여권제는 정치 지도자의 행정의 통솔력을 보다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왜냐면
그 정치 지도자하고 공무원이 같은 정당 출신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정치 지도자의 행정의 통솔력을 강화시키게 되니까 정책 과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킨다. 그 말은 뭐냐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정책 결정이나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장관이 있고 차관, 주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대통령하고 장관, 차관, 주요 공무원들 다 대통령과 같은 정당 소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의지, 여기에 맞게끔 정책이 수립되겠죠. 정책 결정도 어때요? 보다 신속하게 결정이 될 거 아니겠어? 이런 경우에는. 근데 예를 들어서 역관제가 아니라고 보세요. 역관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장관을 임명했지만 대통령하고 그 어떤 이념적인 또는 정책적인 입장에서 반대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대통령 의지대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정책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비능률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아셨어요? 그래서 여권 그 17번 문제 4번에 보면 여권제는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키게 되니까 정책 결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효과적으로 정책도 결정돼서 집행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능률성을 제고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유의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요 9급에서는 잘 출제 안 돼요. 7급에서 그렇습니다. 9급에서는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지문이 나올 때는 반드시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부충 설명이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역관제는 능률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잖아. 역관제는 예를 들어서 행정 수행에서 능률성을 제고시킨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표현되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물론 맞을 수도 있는 거지만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온 것처럼 정치 지도자의 행정의 통솔력을 강화시켜서 정책 과정의 능률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앞뒤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면. 자, 17번은 정답이 몇 번? 1번입니다. 4번 내용은 맞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9급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자, 18번 보겠습니다. 인사행정의 주요 원리 및 제도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가. 1번. 직업공무원제는 절대왕정 시기의 관료제에 연원을 두고 있고 장기 근무를 장려해서 공직을 전문 직업 분야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도 이런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되었어요. 오케이? 영국 같은 경우도. 절대왕정 시기에 관료제를 기반으로 해서 관료들이 왕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직업공무원 제도예요. 관료들이 왕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대표 관료제는 영국학자인 킹슬리는 정부 관료제의 구성에서 사회 내 주요 세력의 분포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자, 킹슬리 뭐 주장했다고? 대표 관료제. 그래서 다양한 출신들을 채용할 것을 주장한다. 킹슬리. 대표 관료제. 그래서 정부 관료제 구성에서 사회 내 주요 세력의 분포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오케이? 자, 3번. 실적주의는 미국에서는 펜들턴법의 제정으로 해서 공개 경쟁 시험을 도입하고 연방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맞죠? 공개 경쟁 시험을 도입하고 연방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러면 연방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권이 직권화 된다, 분권화 된다? 인사권이 직권화, 분권화? 자, 기억이 해둬야겠네요. 헷갈렸으니까. 그죠? 이 연방인사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공무원 채용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또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것인가, 이런 걸 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왜? 여기서 인사권이 직권화돼야만이 외부 정책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연방인사위원회는 인사권이 집권화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의 정책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외부의 정책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한다. 응?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권주의는 미국의 잭슨 대통령은 공무원의 장기 근무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공직의 대중화를 도모했다. 여권제는요,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장기 근무의 순기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장기 근무의 순기능은요, 직업 공무원의 특징이죠. 직업 공무원의 특징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자, 18번에서는 그래서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4번이 거리가 있어요. 19번. 인사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업공무원제는 원칙적으로 연령과 학력의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연령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시험 보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급공무원 시험 연령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 28세까지만 볼 수 있었다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면 아마 시험 볼 수 없는 그런 친구들 많을 거야, 이게. 그치? 네. 근데 지금 연령 제한 철폐해버렸으니까. 이렇게 연령 제한 했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학력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응? 그래서 어떻든 직업공무원제에 성공하고자 한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연령의 상한제, 연령 제한을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 대표하려는 관리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 3번. 여권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권제에서는 행정에서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또 국민의 요구에 대한 책임성. 자, 중요한 포인트가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건 곧 뭐하고 연관이 돼요? 대응성, 책임성은 곧 민주성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또 국민이 요구하는 바의 실현, 이런 것들이니까요. 대응성과 책임성, 곧 민주성하고 연관되는 것들입니다. 아, 그렇게 해야 다음 선거에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우리 정당을 지지할 것을.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 예비 선거가 시작이 된 모양이더라고. 민주당 그 예비 후보 전추전을 뛰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의 지지도가, 국민 지도가 49%? 트럼프가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데, 전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지만 어떻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통치하건 제일 중요한 건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잘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야. 트럼프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있는 기간 동안 미국의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미국의 주가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관심을 갖고 그 관리하고 있는 게 미국의 주가예요. 트럼프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가 여건이 나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 편하고 먹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또 트럼프 지지할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파악하고 있는 거야, 트럼프가. 그게 바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고 국민에 대응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뭘 원하고 뭘 요구하는지 그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아, 열받네 또. 자, 그래서 여권주의는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다. 4번.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 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폐쇄형일 경우에, 이렇게 개방형인 경우에는 이 직위에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폐쇄형인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내부에서 더 승진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입니다.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는데 리더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것은 폐쇄형이다, 개방형이다. 리더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것은
개방형? 폐쇄형? 둘이 싸워봐. 리더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건 개방형이야, 폐쇄형이야? 개방형의 경우는요, 이 직위에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고 내부에서도 승진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쟁을 유도할 수 있지, 이렇게. 그렇잖아. 근데 폐쇄형의 경우는 내부에서만 그냥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은 개방형이 돼야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쟁도 유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폐쇄형보다는 개방형일 때 리더십이 더 강화된다. 오케이? 유의해야 됩니다. 개방형의 경우 폐쇄형에 비해서 리더십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오케이?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응? 자, 그러면 19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0번 보세요. 자, 인사행정 제도의 다음 설명 가운데 가장 옳은 겁니다. 1번, 직업공무원제는 장기 근무를 장려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 유지의 긍정적인 제도로서 개방형 인사제도 및 전문 행정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틀렸어요. 그죠? 폐쇄형, 그 다음에 일반 행정가주의입니다. 1번, 역관제는 정당의 충성도,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3번,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자격, 적성에 기초한 실적을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정치 지도자들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은 역관제입니다. 4번, 대표관리자는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실적주의를 보다 강화시킴으로써 행정 능률성을 향상시킨다. 보세요. 실적주의 반발로서 대표관리자예요. 그죠? 그리고 대표관리자는 형평성하고 연관되는 데입니다. 4번 틀렸죠? 대표관리자는 실적주의를 강화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킨다. 거리가 멀어요. 그죠? 자, 20번은 그래 정답이 1번입니다. 아, 2번. 예. 어쩌는 거 보려고 한번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 23번 한번 볼까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중앙인사기관이 갖는 특성으로 적절한 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뭐야? 인사혁신처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는 인사혁신처장 어디 소속이야?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 비독립? 비독립이면서 단독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독립 단독형이야. 인사혁신처. 근데 연방인사위원회는 독립돼 있고 합의형이에요. 아셨어요? 연방인사위원회는 독립, 합의형 이렇게 표현하고 인사혁신처는 비독립 단독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중앙인사기관이 갖는 특성으로 적절한 1번,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정답이네요. 그죠? 2번, 행정소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사상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한 인사혁신처장과 같이 인사혁신처가 있고 여기 인사혁신처장이 있어요. 이게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독형하고 여기 보면 합의형이 있죠. 어떤 게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까? 합의형이 공정하죠. 왜? 여러 사람에 의해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요, 인사가 이루어질 때 한 사람에 의해 결정하니까 외부의 영향력이 또 작용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무총리가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사상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한 것은 합의형이다. 오케이? 단독형은 공정성을 저해합니다. 3번, 복수 의원들 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연방인사위원회의 특징이고 4번, 1883년도 펜들턴법에 창설된 미국의 연방인사기구는 독립합의형입니다. 이 경우는. 자, 23번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 오케이? 자, 기억해둘 거. 객관적이고 보다 공정하게 인사를 이루어지는 것은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외부의
어떤 정책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는 정실이 개입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비독립 단독형의 경우는 공무원 임용에 있어 정실이 개입될 수 있다. 오케이? 24번 중앙인사위원회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했다. 과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2번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형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3번 일본의 총무성은 중앙인사기관이 행정부의 한 부처로 속해 있는 비독립 단독제 기관의 예에 해당한다. 4번 현재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설립됐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6번 고충 처리제도하고 소청심사제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고충 처리에 관한 것은요, 말 그대로 고충을 처리해 주기 위한 거예요. 고충을.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공무원인데 한 명은 서울에서 한 명은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단 말이야. 주말에 한 번씩 만나야 돼요. 얼마나 고충이겠어요. 어? 같이 옆에 있어가지고 막 매일같이 얼굴 보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고충이겠어. 그러면 이 고충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다음 인사 때 가급적이면 같은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 뉴스 보니까 병무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와 현란하더구만. 피어싱 여기저기 다 했어요. 응? 거기다가 뭐 문신도 막 겉으로 드러나게 할 정도로 공무원인데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품위 유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상관이 지시를 했겠죠. 응? 피어싱 뭐 제거를 하라 할지, 문신도 보이지 않게 하라 할지. 근데 그 지시 명령도 따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는 거죠. 거기에 불복해서 이제 소청을 제기하겠죠. 어제 이제 뉴스에 나온 거니까. 그러면 소청 제기하면 이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본인이 나와서 인터뷰 하는 거야. 근데 진짜 현란하더구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이것까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좀 갈등이 있긴 있겠더라고. 결정이 있어. 본인의 어떤 표현 방법일 수도 있는 건데 글쎄 참 판단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은 또 공무원으로서 또 많은 민원인을 접하게 되고 병무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업무에 있어서 그렇게 민원인을 접하고 또 대응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참. 자, 고충처리제도하고 소청심사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1번 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다. 2번 고충심사위원회하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3번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번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 행정심판제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소청심사제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보세요. 아주 특이하다고 그랬지?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이건 아주 특이해요.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요건은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근데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서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아니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런 식으로 반대로 거꾸로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유의할 것 아셨어요? 자, 그거 체크해 두세요. 따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입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공감을 했는데도 다들 그냥 지나가요. 신경 안 쓰고. 그래서 덜컥 시험지 나옵니다. 유의하시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간단하고 수치로 나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지 나올 때 이거 갖고 헷갈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잠깐 쉬다가 공지 분류로 들어갔습니다.